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3편에서 호랑이를 넘은 종들의 이야기였죠. 양반도 종도 아닌 상민들은 호랑이 등걸에 뼈가 빠지는데요. 만호가 그렇고 그 밑에 붙어 사는 장교들도 그렇고 그놈들의 엉겨있는 졸개들도 그렇고 이 땅 안을 다스리는 임금이 그렇고 모든 구시라치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상민들의 피를 빠는 연결고리들, 오늘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2권 칼노래. 여종인 잘숙이의 어머니가 물 한 그릇을 들여주려고 들어왔다. 문 밖에는 장기수가 지켜 서 있었다. 잘숙이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종은 글을 배우면 안 되는 법이란다. 제명대로 못 살고 죽어. 종은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날 때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작게나 부처님한테 빌기나 해야 하는 법이요. 알아?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읽던 책을 장기수가 빼앗아갔고 그것을 그에게 준 고이철은 또 고참봉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것이다. 악산이는 글 배우기를 포기했다. 상사람들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풀무질하여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달구어진 쇠가 불망치의 두들김에 따라 재련되듯 종으로 재련되었다. 종으로서의 삶을 익히고 나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그토록 마음 편할 수가 없었다. 재산을 늘릴 필요도 없고 끼니 걱정을 할 이유도 없고 군포 걱정도 없었다. 옷 걱정을 하거나 자식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다. 때 되면 자고 부리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었다. 어염새 받아오라면 받아오고 누구를 잡아오라고 잡아오는 것이었다. 상전에 손발 노릇을 착실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성가식의 머리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악산이는 자기를 둘러싼 홍순서와 지역보와 이공빈과 이유함을 속으로 비웃었다. 이 자리를 모면하기만 하면 달려가서 고참봉한테 이날 해여름의 바닷가에서 이들한테 당한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일러 바칠 참이었다. 그는 그의 앞에 둘러선 사람들이 고참봉 나으리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없이 퍼부어댔다고 거짓말을 덧붙이려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상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복수는 그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연신 코방귀를 뀌었다. 너 이놈들 어디 우리 참봉 나으리의 뜨거운 맛을 진짜로 한번 봐라. 밀교역. 고참봉의 사랑채에는 네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일본인 와타나베 히데요시와 고스노 참봉과 청지기 장기수와 훈장 배종만이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의 얼굴은 동글납작했다. 작달막한 키와
높이 쳐올린 머리와 검은 나비 모양의 콧수염과 새까만 눈썹들이 그를 별종의 동물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서창을 등진 채 윗몸을 꼿꼿이 세우고 고참봉을 마주 건너다 보고 왔다. 술상이 가운데 놓여 있었다. 술은 화주이고 안주는 영계백숙이었다. 고참봉은 배종만이 서당 아이들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계속 붙들었다. 이렇게 좋은 손님이 와 계시는데 가시다니. 아이들이야 저희들끼리 공부를 할 터이고 아주 저녁까지 들고 가시지요. 허허허허. 배종만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너털거렸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서당 아이들 가운데는 수염들이 거뭇거뭇하게 난 축들이 많았다. 새터말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갯마을과 큰 동네와 덕산뜸과 장산뜸의 아이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벌써 훈장 배종만에 글이 짧다는 것을 눈치챈 아이들도 있었다. 어려서 글줄이나 읽은 덕산뜸의 사람들 몇이 자기네 마을에다가 서당을 하나 마련하고 실력 있는 선생을 불러오자고 나서고 있었다. 배종만의 글 짧음이 그 원인이었다. 배종만이 조급해한다는 것을 고참봉은 다 알고 있었다. 고참봉이 일본인과 마주 앉은 자리에 배종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가 가고 나면 허전하고 두려울 것 같았다. 만일 뜻밖의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는 배종만을 계속 붙들어 두고 있었다. 배종만은 와다나베 히데요시와 고참봉 사이에 끼어 앉은 몫을 톡톡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고참봉이 왜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두고 있는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눈치를 보아서 일본인 와타나베 히데요시가 깜짝 놀랄 만한 어려운 문자들을 써주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참봉은 배종만의 그러한 생각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죽이 척척 맞았다. 고참봉은 배종만의 아른 채 자라는 것만 믿고 와타나베 히데요시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고추 세워 보였다. 왜 대인, 이것의 뜻을 아십니까? 고참봉이 와타나베 히데요시를 향해 물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당황했다. 그는 고참봉이 고추 세운 오른손에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를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얼굴이 검붉어졌다.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다. 장기수와 배종만의 눈길이 와타나베 히데요시의 얼굴로 날아갔다. 고참봉의 눈길도 물론 그 일본인을 향하고 있었다. 그 일본인은 얼굴이 일순간 붉어졌다. 마치 자기의 심사에 외고 고듬을 시험당하기라도 하는 듯 싶은 것이었다. 고참봉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미리 짜여진 소리와 장단 같은 것이었다. 고참봉은 자기를 만나러 올 일본인 손님한테 기막히게 인상적인 어떤 말인가를 하고 싶었다. 배종만은 고참봉의 속을 버섯목과 뒤집어 들여다보듯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참봉이 손가락 하나를 치켜드는 순간
언젠가 서당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간 걸승이 해준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허허허허허. 고참봉은 천장을 쳐다보면서 너털거렸다. 와타나베 히데요시의 붉어졌던 얼굴이 금방 창백해졌다. 배종만이 거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한일자입니다. 저렇게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는 것, 그것 하나로 참봉 어르신은 우주의 질서를 모두 설명하곤 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모습은 제각각인 듯 싶지만 사실은 그 변환과 유전이 어떤 정해진 질서에 따라 돌고 돌 뿐만 아니라 또 그대로 흘러갑니다. 외대인이 이 땅에 와서 한만호 장군을 만나신 것이라든지 그 한만호 장군의 안내에 따라 내덕도에 들어오신 것이라든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우리 고참봉 어른을 찾아 큰일 하나를 도모하시려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세상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곧 만법규일이라는 것입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하고 탄성을 질렀다. 그는 고참봉을 향해 머리를 깊이 숙였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방바닥에 짚은 채 허리를 굽신거렸다. 그 설명을 듣자 얼굴이 더욱 검붉어졌다. 마주 앉은 사람들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우러러 보았다. 일본인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작달막한 키긴 하지만 단단한 체구였다. 눈썹이 새까맣고 숱이 많았다. 살빛에 약간의 잿빛이 섞여 있었다. 눈두덩 주변에는 그 잿빛이 더 짙어지면서 약간 푸르딩딩한 빛을 띠었다. 도변이신 와다나베라는 이 외대인이 참봉 어르신을 만나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역 때문이랍니다. 청지기 장기수가 말했다. 그도 와타나베처럼 두 손을 방바닥에 짚은 채 고참봉의 얼굴을 우러르듯이 쳐다보면서 말했다. 무역이라? 고참봉은 허공을 쳐다보면서 잠시 뜸을 들였다. 그는 능청스러웠다. 벌써 며칠 전에 장기수로부터 와타나베가 그 일로 찾아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터였다. 사실은 한만호가 그 외인과 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잠시 그의 이름을 좀 빌어 쓰는 것이라고 했다. 구시라치인 주제에 밀무역을 할 수는 없는 까닭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것 다 생각을 해둔 터였다. 한만호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다 보면 그 일본인과 어찌할 수 없이 깊이 손을 잡게 될 터이요. 안심하고 양곡 밀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번쩍거리는 은전을 얼마든지 수중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헤아려둔 터였다. 그래, 어떤 물건하고 어떤 물건을 바꿈질할 것인고? 고참봉이 눈을 거슴츠레하게 뜨면서 물었다. 주로 비단을 들여오고 싶답니다요. 사탕도 들여오고 어망도 들여오고 낚싯줄도 들여오고. 장기수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말했다. 비누라는 것과 양잿물이라는 것도 들여오고 거울이라든지 분이라든지 구리무라든지 석유라든지 들여올 것은 수도 없이 많답니다요. 고참봉의 한쪽 눈꼬리가 잠시 꿈틀거리면서 코가 실룩거렸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를 흘끗 건너다 보면서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와타나베가 굽실거리면서 어눌한 조선말로 대답했다. 또 그것은 아낙네들이 낫가죽에다가 바르는 것이문이다. 살갗이 보돌보돌해지고 또 예뻐지라고. 그 일본인은 자기의 설명이 완전하지 못하다 싶은 듯 손가락으로 크림을 찍어다가 두 손바닥으로 비벼서 얼굴 살갗에 바르는 신용을 하여 보였다. 고참봉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털거렸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따라 웃었다. 애초에 이 외대인은 한만호 장군님께 무역을 함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한 모양인데 한만호 장군님께서 고참봉 나으리를 지목해서 보내신 모양입니다. 장기수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고참봉은 눈길을 천장으로 치켜올리고 장죽의 물뿌리를 빨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함장군은 그럴 수밖에 없을 테지. 회령진 근동과 내덕도 일원을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도변 외대인을 상대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참봉 나으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겠죠. 장기수는 고참봉의 밑을 긁었다. 장기수라는 놈의 입은 역시 걸었다. 청지기 하나는 참으로 잘 두었다고 고참봉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고참봉은 서글펐다. 한만호가 가증스러웠다. 벼슬 살이나 하고 소금 굽고 어선 지어 파는 것으로나 배를 불릴 일이지 웬 놈의 밀무역까지 손을 대려는 것인가. 이름만 빌려주고 엄청난 폭리를 하게 되는 꼴을 멀거니 건너다 보기만 할 자기의 꼴이 한심스러웠다. 그렇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여 주는 건 사람인 것이다. 고참봉은 큰 기침을 했다. 시방은 드러내놓고 무역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들을 넛바우 연안을 통해서 들여다가 여기 창구에 넣어둬야 합니다요. 대초로 반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역졸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함장군께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옵니다. 장기수가 구구하게 말했다. 역졸들이 함장군의 밀무역 냄새를 맡으면 찰방이 병사나 수사나 감사한테로 파발을 띄울 터였다. 그렇게 된다면 억만금을 주고 산 벼슬이 도로함이 타불이 될 터였다. 한만호는 그런 면으로 귀신같이 잘 터져 있었다. 이 무역을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기간이 별로 길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머지않아 그것을 번듯이 드러내놓고 할 수 있게 될 터입니다. 그때는 곧바로 회령진 나룻머리에 전방을 하나 차려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할 준비도 미리부터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장기수가 말을 이었다. 고참봉은 장죽의 물뿌리만을 빨고 있었다. 장기수는 고참봉의 얼굴을 계속 주시했다. 그는 간헐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곤 했다. 여느 때 긴장을 하면 눈을 더 자주 깜빡거리곤 하는 것이었다. 고참봉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다. 이를 말인가. 고참봉은 한만호와 와타나베의 속셈을 훤히 읽고 있었다. 기껏 한두 차례 방내품을 넛바우 선창을 통해
그의 집으로 끌어들였다가 내갈 것이었다. 세터말 고참봉하고 일본인 와타나베하고 거래를 한다는 소문만 내놓고는 금방 회령진 선창을 통해 모든 것을 드리고 내고 할 터였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아직도 두 손을 방바닥에 짚은 채 고참봉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면서 입을 열었다. 앞으로 고참봉 어른과 뜻이 맞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장을 크게 한번 하고 싶고 광활한 농장을 하나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양심 바르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고참봉의 눈을 뚫어 보았다. 그는 속으로 참봉을 깔보고 있었다. 고참봉이 둔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첫눈에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는 처음 시작하는 무역인데다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할 처지가 아니므로 한만호나 고참봉과 손을 잡는 채 하는 것일 뿐이었다. 앞으로 일이 잘 되어나가고 구시라치인 한만호와 고참봉의 손이 필요 없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사람을 바꿀 참이었다. 그는 꼿꼿하게 앉아 배를 내밀고 너털거리고 거드럭거리는 양반 나부랑이들을 실었다. 거추장스러웠다. 메스껍고 안 입고 왔다. 싹싹하고 잘 굽실거리는 장기수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장기수는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인가. 이를 부리기 편한 사람은 장기수 같은 사람인 것이다. 장사 수완도 탁월한 듯 싶었다. 앞으로 고참봉을 버리고 장기수만을 부리게 될지라도 고참봉하고는 사이가 나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와다나베 히데요시는 생각했다. 그의 꿈은 원대했다. 적어도 조선 반섬의 절반쯤은 자기의 손안에 넣을 참이었다. 앞으로 넉넉하게 그럴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혼자 건너온 것이 아니었다. 동생 와타나베 이에야스도 건너와 있었다. 동생 이에야스는 군인이었다. 이에야스는 한양의 공사관에 있었다. 그 이에야스한테는 더 어마어마한 야심이 있을 터였다. 그는 그 동생 이에야스가 미웠다. 그 동생이 군복을 입고 거드럭거리는 것이 싫었다. 이에야스는 똑똑하고 다부졌다. 그의 할아버지는 작은 손자인 이에야스를 큰 손자인 히데요시보다 더 예뻐하고 믿음직스러워 했었다. 할아버지 와타나베 이치로는 농부였다. 후쿠오카의 한 촌락에서 부지런히 땅을 파먹고 살았다. 한데 그 할아버지는 늘 불만스러워하였다. 그 어른은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사람으로 여기려 하지 않았다. 야심이 없다는 이유였다. 멍청스럽다 싶도록 순에 빠지기만 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인 와데나베 이치로는 손자들의 이름들을 자기가 직접 지었다. 일부러 큰 손자에게는 히데요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은 손자에게는 이에야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상의 두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코쿠를 점령하고 전국을 통일한 무장으로 조선과의 7년 전쟁 임진왜란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조선으로부터 많은 보물과 도공들과 학자들과 미녀들을 끌어옴으로써 일본의 산업과 문화를 일으킨 영웅이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의 아버지 요시오는 할아버지 이치로의 터무니없는 망상을 싫어했다. 그는 오직 땅만 팠다. 그 땅에 곡식의 씨앗을 들이고 나오는 싹에 북을 주고 김을 매기만 했다. 할아버지 이치로는 아들 요시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 요시오에게서 태어난 두 손자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는 틈만 있으면 두 손자에게 일본 근세의 가장 큰 영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다. 할아버지 이치로는 큰 손자인 히데요시 앞에서 작은 손자인 이에야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 하고 히들거리곤 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와타나베 히데요시가 죽은 뒤로 일거에 도요토미 가이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에도 바쿠후를 창립한 제1대의 쇼군, 장군이었다. 그 도쿠가와가는 대대로 무려 260년 동안 권력을 집권하였다. 형인 와타나베 히데요시의 가슴에 동생 이에야스에 대한 미운 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을 터였다. 히데요시는 문득 동생 이에야스가 무서워지곤 했다. 이에야스는 훗날 자라서 형인 자기를 죽이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이치로는 농부로 태어난 것을 늘 슬퍼했다. 억울해하고 분해하였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사무라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농민들은 죽도록 농사를 지어서 다이묘들에게 바쳤고 다이묘들은 그것을 자기들을 거느린 사무라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농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물면서도 사무라이처럼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쇼군의 정치적인 기구나 다이묘들의 여러 기관 사람들과 사무라이의 봉급 따위를 위해 쓰여졌다. 그들의 세금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농민들은 그 세금의 무게에 눌려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수확의 4할은 영주에 주고 6할은 농민이 먹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지에 따라서는 8할을 착취해 가는 곳도 있었다. 농민들은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다. 할아버지 이치로도 그 폭동에 가담하곤 했다. 할아버지 이치로는 손자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다. 손자들에게는 장사꾼이 되라고 충동질을 하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부유한 상인들은 하층 사무라이 집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돈이면 그만이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다들 부유한 상인들한테 빚을 지기 시작했다. 비쿠후까지도 빚을 졌다. 비쿠후는 곧 무너졌다. 메이지 유신이 되고 나서 할아버지 이치로는 죽었다. 할아버지 이치로는 죽기 전에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열렬히 찬사를 보내곤 했다. 일본이 잘 살아가려면
조선을 정벌하여 국토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이치로는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혹시라도 농사만 짓고 사는 아버지 요시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가려면 조선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조선에 건너갔다 온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 산다는 것이었다. 이치로 당신은 당신의 홀어머니가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조선 땅에는 여러 가지 보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훔쳐오라고 그는 몇 번이나 당부를 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조선에 보물이 많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그는 조선에 오자마자 부산과 인천과 경주와 부여와 공주 등지를 두루 돌아다녀 보았다. 조선 땅 어디에 가든지 보물들은 산적해 있었다. 산속의 절에는 청동으로 된 종들이 있고 금으로 된 불상들이 있었다. 무덤 속에는 금이나 은으로 된 부정품들이 있었다. 보석 같은 도자기들도 있었다. 금광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보물들에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정착을 하여 무역업을 벌이겠다고 생각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벌일 작정이었다. 그는 메이지의 정치가들을 신뢰했다. 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인 수완과 야망을 믿었다. 그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어준 것은 할아버지 이치로였다. 이치로는 축제 때마다 어린 손자들 둘을 반드시 신사에 데리고 가곤 했다. 큰 손자를 오른쪽에 세우고 작은 손자를 왼쪽에 세웠다. 먼저 깨끗하게 입가심을 하게 하고 손을 씻게 하였다. 방울을 매단 줄을 당기고 손뼉을 치면서 신을 불러 보였다. 경건하게 소원을 속으로 말했다. 자기가 속으로 기원한 말을 두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조선에 건너가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방울을 매단 줄을 당기었다. 손뼉을 쳐서 신을 배웅하고 나면 할아버지 이치로는 두 손자를 이끌고 가서 사탕을 사주었다. 씨름판 구경을 시키고 앵마기 굿도 보여주고 어릿광대가 나와 우스갯짓을 하는 가쿠라 춤도 보여주었다. 혹시라도 아버지 요시오가 자기 아들들인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를 무슨 잘못한 일 때문에 꾸짖거나 매를 들면 할아버지 이치로는 요시오에게 호통을 쳤다. 내 놈은 내 아들들을 꾸짖을 자격이 없어. 털끝 하나도 가시지 마. 이 두 놈들은 우리 집안에 일본의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내 말이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 앞으로 두고 보아라.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할아버지 이치로한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치로는 무서운 어른이었다. 두 손자들이 평생 동안 짊어진 채 도저히 벗어 던질 수 없는 부채를 안겨놓고 죽어간 것이었다. 히데요시와 그의 동생 이에야스가 조선으로 건너온 것은 바로 그 부채 때문이었다. 외대인과의 약정. 서창이 붉어지는가 했는데 벌써 거무스레해졌다. 처마 끝에서
참새들이 조급하게 울어댔다. 자기의 짝들에게 얼른 둥지 안으로 들어가자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안채 쪽에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청지기 장기수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문서를 내놓았다. 먼저 고참봉이 그 문서를 훑어보았다. 내용을 읽지 않았다. 그냥 눈길만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미 오래전에 작성한 것을 장기수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읽어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모두 한만호의 사주에 따라 만들어진 가짜 문서들이었다. 만에 하나 역졸들이 쫓아와서 말썽을 부릴 때 내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고참봉은 하고 큰 기침을 하고 나서 그것을 장기수에게 건넸다. 장기수가 와타나베 히데요시에게 주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온몸을 굽실거리고 나서 그것을 더듬어 읽었다.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럼 여기 창고를 다 비워놓도록 할 테니까 아무 날 아무 시에 상품을 싣고 오겠다는 통기만 해주십시오. 우리 아래 것들이 미리 저쪽 너바이 연안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조처를 하여 두겠습니다. 당분간은 가능하면 밤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독도 사람들이야 어려울 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말이 멀리 새어나갈까 두려우니 말입니다. 장기수가 와타나베 히데요시를 향해 말했다. 와타나베는 머리를 조아렸다. 고참봉이 수염을 양옆으로 쓰러져치고 거만스럽게 말했다. 이 내독도 안에서 두렵기는 어느 놈이 두렵다는 것이냐. 밤에 운송을 하면은 물건 하나라도 혹시 상해가 될지도 모르고 손을 타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떳떳하게 낮에 운송해드리도록 하거라. 와타나베 히데요시가 고참봉의 얼굴을 보며 탄성을 질렀다. 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저로서는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지기 장기수는 눈을 여느 때보다 더 자주 깜빡거렸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일어날 뜻을 밝혔다. 배종만도 함께 일어나려 했다. 고참봉이 그들을 막았다. 날이 저물었는데 아주 여기서 유하고 내일 밝은 낮에 돌아가도록 하시지요. 회령진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질란소이까. 외대인으로서는 천무역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이제 새로운 업을 연 셈이고 또 우리들의 이 인연은 길이 청사에 남을 것 아니겠소. 우리 이 밤이 새도록 한번 취해봅시다. 그동안 우리 조선 땅에 혼자 나와 있는 외대인의 객고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터이고. 고참봉은 아주의 일본인 와타나베 히데요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참이었다. 앞으로 통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와타나베가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그때에는 구태여 구시라치인 한만호를 등에 업으려 하지 않을 테고 새터말 구석에 사는 그를 이용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참봉은 회령 선창 바닥에 집을 한 채 장만할 참이었다. 거기에 전을 열고 고이철로 하여금 그 전을 감잡게 할 생각이다. 아니, 첩살림을 그 전방 옆에 차려놓을 참이었다. 그때를 위하여
고참봉은 와타나베의 발목을 묶어둘 수 있는 어떤 수 하나를 쓰기로 했다. 여인네 하나를 붙여주려는 것이었다. 와타나베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종만이 필요했다. 그는 배종만에게 시흥을 돋우도록 했다. 장기수를 가까이 불러 귀옛말을 했다. 이에 15살 난 공예를 꾸며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일렀다. 공예는 한 해 전에 죽은 종 천산이의 딸이었다. 공예는 제 어미 큰년이를 닮아서 키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갸름했다. 갓 까놓은 삘기알같이 부드럽고 싱그러웠다. 그 공예를 그는 오래전부터 아껴놓고 있었다. 몸살이 났는지 회령진을 다녀오거나 산소를 다녀오느라고 무리를 하여 다리가 뻐근하다든지 할 때는 가운예라는 18살짜리 종년을 불러들이곤 했다. 그녀로 하여금 다리와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자리끼에 물 심부름도 시키고 방바닥을 훔쳐내게 하기도 하고 이부자리를 펴게 하기도 했다. 물론 품고 자기도 했다. 가운내는 종 장산이의 딸이었다. 그는 오래지 않아 그 가운내 대신에 공예를 불러들이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 아껴놓고 있었다. 바로 그 손 한 번도 대보지 않은 공예를 와타나베한테 제공하여야겠다고 그는 마음을 먹었다. 분부를 받은 장기수는 눈을 부지런히 깜빡거렸다. 고참봉의 분부는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 장기수는 그 분부에 대하여 얼른 고개를 끄덕거려 주지 않았다. 고참봉이 곧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여자를 꾸며드리라고 명령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공예를 단물 한 번도 빨아먹지 않고 이 외인한테 넘기고 고참봉은 혀를 깨물며 후회를 할 터였다. 지금 불러들이곤 하는 가운내한테 실증이 나면 불러들일 여자가 공예밖에 없는 것이었다. 공예는 다른 어떤 종년들보다 호리호리하면서도 예쁘고 앙증스러울 만큼 깜찍스럽지 않은가. 장기수는 고참봉이 잠시 생각을 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고참봉은 금방 입술을 빨았다. 쓴 입맛을 다시더니 말을 바꾸었다. 아, 참,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구름내를 꾸며오도록 하거라. 장기수는 물론 고참봉이 가운내 아니면 구름내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장기수는 얼른 고개를 끄덕거려 주지 않았다. 구름내는 바우의 아내였다. 비록 고참봉이 빗대어 종처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두고 있는 여자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임자가 있는 안악인 것이다. 구름내가 외인의 잠자리 시중을 들어주라는 영까지를 죽은 듯이 받아들일까? 만일 그 말이 밖으로 새나간다면 바우가 가만히 있을까? 장기수는 고참봉이 그 말을 거두어들이기를 기다렸다. 배종만과 와타나베는 고참봉이 장기수에게 귀옛말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고참봉은 다시 입술을 빨았다. 구름내도 그가 가까이 두고 있는 여자였다. 물론 오래전에 한두 번 잠자리에 끌어들인 적도 있었다. 요즘은 가운내에게 빠져있는 까닭으로 잠자리에까지는 끌어들이지 않을지라도 손님이 오면 술상 심부름이나
차 심부름을 시키곤 했다. 나이 30을 넘었을지라도 몸매가 야들거리고 얼굴이 고운 까닭이었다. 그 구름내를 외인한테 내놓기가 아까웠다. 고참봉은 곤혹스러웠다. 장기수는 코를 찡긋하면서 고참봉이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고참봉이 다시 한번 구름내 쪽에다가 낙점을 했다. 구름내 그년으로 하여금 오늘 밤 외대인한테 수청을 들 자비를 하도록 하거라. 장기수가 눈을 더 부지런히 깜빡거리면서 고참봉의 얼굴을 보았다. 고참봉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서 거행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이쪽 울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근접치 못하게 하고. 청지기 장기수는 고참봉 앞에 머리를 깊이 숙여주고 물러갔다. 장기수가 나간 뒤에 얼마 동안은 어색스러운 침묵이 방 안을 감돌고 있었다. 그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되살리려는 듯 배종만이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비록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고참봉 어른하고 도변 외대인하고는 전생에 남다른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던가 봅니다. 앞으로 이 인연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무역을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배종만은 와타나베 히데요시에게 술을 권하면서 말했다.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고참봉과 배종만에게 황송해하였다. 고참봉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눈치챘다. 여자를 붙여준다면 구태여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의 양반이라는 것들은 겉으로는 거연하게 으스대면서도 속으로는 못된 짓만 골라선 하곤 했다. 회령진의 만호라는 자도 그가 들여다준 비단 몇 뭉치에 녹아버렸다. 그 자도 그에게 객고가 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녀 하나를 붙여주었던 것이다. 그는 그 기녀하고 여태껏 잠자리를 함께하여 오고 있었다. 와타나베는 배종만과 고참봉이 따라주는 대로 마시고 취했다. 할아버지 이치로의 말은 모두 맞아 떨어졌다. 그는 조선 땅에 잘 건너왔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밀무역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업을 하기도 하고 간척 사업을 벌이기도 하리라고 생각했다. 부산에서 그는 조선에 나와 건강막을 크게 하고 있다는 일본 어부 한 사람을 만났었다. 조선에 나와서 고기를 잡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고 그 어부는 말했다. 양반 한 놈의 민만 제대로 잘 긁어주면 된다고요. 분 몇 갑하고 구리무 몇 통하고 비단 한두 뭉치에 살살 녹아버리는 것이 조선의 양반들이라는 것이요. 그 양반 한 놈만 적당하게 구슬려 놓으면은 여타의 상 사람들은 부리기는 누워서 떡 먹기요. 수청. 이바우의 아내 구름내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청지기 장기수나 그의 아내 최덕례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장기수의 내외 중 어느 한쪽의 허락을 받고서야 집을 가곤 하는 것이었다. 한밤중이 겨워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새벽녘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지 못한 채 나를 하얗게 밝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가면 가는 것이고 못 가면 못 가는 것이었다.
아무 데서나 엎드려 자든지 쪼그려 앉아 자든지 하면 되는 것이었다. 지아비인 이바우도 구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크게 괴념하지 않았다. 이바우는 그녀를 포기하고 있었다. 구름내는 지아비인 바우가 가엾었다. 아들 달섬과 딸 순이의 한내가 불쌍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밤중이 가까워졌다. 삼태성이 중천에 떴다. 그녀는 마당을 서성거렸다. 종들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한순간 머리끝이 곤두섰다.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문간체 바깥 종들 방과 별땅으로 통하는 곡간 모퉁이에서 수상한 검은 그림자의 움직임이 있었다 싶었다. 누군가가 발자국 소리를 죽이면서 별땅 쪽으로 재빠르게 간 것 같았다. 별땅에는 새마님인 고일평의 아내가 혼자서 자고 있었다. 작은 새님 고일평은 이날 아침나절에 종 영산이를 데리고 향교회를 간다고 나갔다. 어떤 외간 남자 하나가 그 기밀을 알고 별당 새마님의 방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별당 새마님이 은밀하게 새서방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구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도 그녀는 별당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발을 멈추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기를 꾸짖었다. 만일 별당을 엿보다가 누구에겐가 들키면 괜히 도둑일을 하려 했다고 의심을 받을 터였다. 별당 옆에 곡간이 있는 것이었다. 장기수 내외가 거처하는 문간체의 모퉁이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털보 늙은이는 대문을 굳게 닫아 걸고 대문 옆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구름내는 사랑채 쪽에서 자기를 부르지 않을까 하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안채의 부엌 옆방에는 여종들이 모여 앉아 속닥거리기도 하고 키득거리기도 했다. 짝이 있는 큰 년이, 작은 년이, 잘쓰기들 속에 이해 15살 나는 공예 하나가 섞여 있었다. 술상을 새 것으로 보아오라는 영이 떨어질지도 모르므로 그들은 눈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18살의 가운내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살았다. 사랑채 뒤란 별채의 모퉁이 방에 혼자 들어있는 것이었다.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가 날마다 갸운내를 목욕시키고 곱게 단장하고 새물내 나는 옷을 입혀놓고 있곤 했다. 가운예로 하여금 고참봉의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었다. 나도 좀 더 젊었으면 가운내처럼 고참봉이 늘 옆에 부르곤 할 것이라고 구름내는 생각했다. 그녀는 하고 한숨을 쉬었다. 몇 날 몇 밤이나 고참봉과 잠자리를 함께 했었을까. 고참봉은 그녀한테서 곧 실증을 냈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멀리 내치지 않고 밥상과 술상 시중을 들게 하고 차 심부름을 시키곤 하는 것은 어인 까닭일까. 자기는 고참봉 집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신세라고 구름내는 생각했다. 문서 없는 종이다 싶었다. 어느 날
문득 고참봉이 그녀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내 남편이 진 빚을 모두 탕감해 주도록 하마 하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이젠 그녀가 잠자리를 부르지 않으므로 그 기대마저 없어졌다. 문서에 들어있는 종 노릇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고 드난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일 뿐이었다. 남편 이바우도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다. 제발 세월만 빨리 가시라고 빌었다. 그러면서 이바우와 그녀가 고참봉의 눈에 쏙 들도록 부지런히 그의 집의 일을 거들고 심부름을 해주면서 선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웠다. 고참봉의 입에서는 빚 탕감해 준다는 말이 떨어질 듯 하면서도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해주면 그 말이 떨어지게 될까? 남편 이바우가 앞장서서 내과의 정자 앞에 연못하고 바윗돌 다리 놓는 역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렇게 해줄 참일까? 하긴 자기가 고참봉의 집에 드난살이를 하고 있는 만큼 고참봉의 덕을 볼 만큼은 보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근동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임슬연한의 돌발, 어장을 이바우가 하고 있는 것이다. 고참봉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발을 하지 못하게 했다. 돌발에서 잡은 고기만으로도 식구들의 목구멍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거기다가 음으로 양으로 고참봉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아버지 이마동 때문에 이바우와 시동생 이우아미가 벌써 몇 차례는 관아로 끌려가 파김치가 되도록 두들겨 맞곤 했을 터였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사랑방 문이 열렸다. 장기수가 나오는지 모른다 싶어 구름내는 사랑채 마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늘의 별들을 보았다. 그 별들은 새까만 뒷산머리 위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초롱초롱한 눈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도 그 별들은 수런거리고 있었다. 남편하고 잠자리에 들어본 지가 언제였을까? 늦은 봄밤이었다. 싱그러운 숲의 바람이 사랑채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다. 그 모퉁이에 배나무와 모과나무들이 있었다. 그 나무에 흐드러져 있던 꽃들이 이미 오래전에 졌다. 푸른 잎사귀들이 어우러졌다. 구름예는 장기수가 걸어오는 길목을 막아섰다. 안채 모퉁이에서 그들은 마주쳤다. 장기수는 발을 멈추고 깊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참, 마침 밖에 잘 나와 있었구만. 그는 더듬거렸다. 무슨 곤란한 일을 시킬 모양이라고 구름예는 생각했다. 나보고 잠자리 시중을 들으라는 것일까? 그래도 좋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편에 대한 정절 같은 것은 이미 버렸다.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문서에도 없는 종노릇을 하고 사는 주제에 정절은 무슨 얼어 죽을 정절이란 말인가. 장기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구름예는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참봉어른이 어쩌면 달서민한테 좋은 일을 내리실 의향이 있으신 모양입대다.
구름얘는 꿈이 아닌가 싶었다. 장기수가 말을 이었다. 일은 참봉 어르신하고 나하고 달섬이네하고 셋이만 알기로 한 비밀이구만. 혹시라도 다른 누가 알면 그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이여.